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린란드 무력 점령을 자신하던 미군 수뇌부가 작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뺏어도 영하 40도의 자원을 캘 기술이 전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이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이 나라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다는 건데요. 그저 하청업체라 무시해왔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술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라며 미국을 압박해 결국 항복을 받아낸 한국의 통쾌한 참교육.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작전명 사일런트 해머 종료. 미 합참이 승리입니다. 지하 벙커의 대형 스크린이 푸른색으로 바뀌는 순간 샴페인 코르크 터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고막을 때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장군들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환호성을 질러댔고 대통령조차 만족스러운 미소로 시가에 불을 붙이더군요. 방금 전까지 덴마크와 유럽 8개국 연합함대가 그린란드 해역 진입을 시도했지만 우리 이 함대의 공격적인 기동에 겁을 먹고 뱃머리를 돌렸다는 보고가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유럽 놈들은 꼬리를 내렸고 그린란드의 그 막대한 히토류는 이제 온전히 미국의 것이 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웃지 못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이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저 토마스 번뿐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은 저 멍청한 장군들이 보고 있는 승전보와는 정반대의 색깔, 온통, 붉은색 경고 등으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국가안보회의 경제안보보좌관으로서 제가 받아본 보고서는 승리선언문이 아니라 사실상 파산선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고해, 토마스. 자네 표정이 왜 그래? 우리가 유럽 놈들을 쫓아냈는데? 대통령이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묻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냉소적으로 그리고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냉동고를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냉동고 문을 열 열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벙커 안에 환호성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 중앙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린란드 북부 히토류 매장량 1위 지역인 크바네펠트의 실시간 위성 사진과 지질 데이터가 떠 있었죠. 지금 우리 이 함대가 점령한 해역의 기온은 영하 45도입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60도에 육박하죠. 장군님들은 저 땅에 깃발만 꽂으면 히토류가 쏟아져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저는 팩트가 담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그들의 환상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채굴 장비 전멸입니다. 지난주 테스트 삼아 투입했던 텍사스산 최신 드릴 영구동 토층을 뚫다가 날이 10분 만에 부러졌습니다. 그 땅은 흙이 아닙니다. 강도가 콘크리트의 5배인 강철 얼음입니다. 둘째, 운송수단 부재입니다. 우리 미군이 자랑하는 수송 트럭들은 유압 오일이 젤리처럼 굳어서 시동조차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해군 참모총장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끼어들더군요. 이봐, 토마스. 말이 좀 심하군. 우리에겐 쇠빙선이 있잖아. 얼음 정도는 깨고 들어가면 그만이야. 쇠빙선요? 그 40년 된 고물 폴라스타 말입니까? 보고 못 받으셨군요. 그 배 어제부로 엔진 크랭크 축이 깨져서 항구에 처박혀 있습니다. 즉, 지금 미 해군이 가동할 수 있는 대형 쇠빙선은 영척입니다.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해봤자 히토류를 캐낼 수도 실어 나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고작 얼음 따위에게 발목이 잡힌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 밖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젊은 실무관 하나가 눈치를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 보좌관님.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 한국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만든 차세대 쇠빙 기술이라면 저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극한지 건설 노하우를 빌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한국? 지금 진심이야?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우리가 누구야? 미합 중국이야. 달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 로봇을 보낸 나라라고. 그런데 고작 얼음 좀 깨겠다고 우리가 기술 이전해줘서 큰 그 조그만 나라에 손을 벌리자고.
게다가 걔네들 기술 좀 빌려달라고 하면 분명히 지분 내놓으라, 운영권 내놓으라며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뻔한 장사치들이라고. 저는 실무관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린 동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하가 필요한 거야. 한국한테 아쉬운 소리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공병대를 갈아 넣어서라도 뚫는 게 나아. 텍사스 유전 기술자들 불러. 사막에서 기름 파던 실력이면 얼음도 뚫겠지. 한국? 걔네가 가진 기술이 뭐 대단하다고. 그냥 하청업체 수준 아니겠어? 그것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거대한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알래스카의 얼음과 그린란드의 얼음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사실은 이 얼음 지옥을 지배하는 유일한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하더군요. 토마스 말이 맞아. 자존심 상하게 무슨 한국이야. 우리 힘으로 해. 국방 예산 더 배정할 테니까 한 달 안에 채굴 시작해. 그 명령 한마디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다시 채웠고 건배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면서요. 하지만 벙커 밖 그린란드의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붉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우리의 최신형 장비들을 고철 덩어리로 만들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 불길한 붉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발신자는 현장 지휘관인 밀러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약간의 짜증을 섞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리의 여운을 즐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토마스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장군? 벌써 히토류라도 발견했습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수천 개의 유리가 동시에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굉음,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안 돼. 멈춰. 기계 끄란 말이야. 장군. 이봐요, 밀러 장군. 무슨 상황입니까? 보좌관님. 다 터졌습니다. 드릴이 폭발했다고요? 폭발이라니? 가스관이라도 건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깨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듯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파편이 튀어서 엔지니어 2명이. 젠장. 의무병 불러. 전화는 그 비명소리를 끝으로 끊겼습니다. 멍하니 꺼진 전화기를 바라보던 제 등줄기로 서늘한 식은 땀이 흘러내리더군요. 폭발물도 없이 강철 드릴이 폭발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의 메인 모니터를 현장 캠으로 전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던 장군들이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대형 화면에 현장의 모습이 잡히는 순간 벙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텍사스 유전지대에서 수십 년간 검증받았다던 5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시추 장비 타이탄 X. 그 거대한 강철 괴물이 마치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설탕 공예품처럼 흉측하게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파괴의 양상이었습니다. 불에 타거나 녹은 게 아니었습니다. 강철 프레임이 엿가락처럼 휜 것도 아니었죠. 말 그대로 바스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과자 부스러기처럼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표시된 현장 기온은 영하 52도. 하지만 풍속을 고려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7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그 변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저온 취성입니다. 제가 나직하게 읊조리자 국방장관이 인상을 구기며 되물었습니다. 취성? 그게 뭔가? 금속이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끈기를 잃고 유리처럼 변하는 성질입니다. 통상적인 강철은 영하 40도까지 버티지만 지금 저곳은 영하 70도입니다. 우리가 보낸 장비들은 그저 거대한 유리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위해 달려가던 험비 차량의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고무가 탄력을 잃고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탓이었죠. 휠만 남은 차량은 눈밭에 처박혔고 병사들은 차문을 열려다 손잡이가 툭 부러지는 바람에 갇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붕괴, 완벽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장에서 승리해온 우리가 고작 날씨 때문에 패배한다고요?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놈들의 관리 소홀이 분명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야. 저거 센서 고장났어.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영하 70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북극이 무슨 화성입니까? 저건 분명히 엔지니어 놈들이 예열 작업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일입니다. 게으른 놈들이 매뉴얼을 무시한 거라고요. 그때 아까 저에게 한국을 언급했던 그 실무관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들이밀더군요. 눈치도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보좌관님. 사실 3일 전에 한국극지연구소에서 보낸 경고 메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 네. 이번 주에 폴라보텍스가 내려올 예정이니 일반 탄소강 소재 장비는 전량 철수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수합금인 K700 소재가 아니면 10분도 못 버틸 거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보내왔었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치솟았습니다. 감히 하청업체 주제에 본청한테 훈수를 둬. 닥쳐. 그따위 삼류 국가의 데이터를 지금 나한테 보고라고 하는 거야? 저는 실무관의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지만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은 우리한테 쇠빙선 팔아먹으려고 겁주는 거야? 상술이라고. K700 합금?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 펜타곤이 승인한 미군 스펙이 세계 표준이야. 우리 강철이 깨지면 세상 모든 강철이 깨지는 거라고. 하지만 눈앞의 모니터 속 상황은 제 호언장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통신 장비마저 얼어붙어 현장의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오직 끊어진 영상 신호만이 지지직거리며 벙커 안을 유령처럼 떠돌 뿐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해결해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무책임한 눈빛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다. 내 커리어도 미국의 위신도 그린란드의 히토류도 전부 날아간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송기 준비시켜. 제 말에 합참의장이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토마스? 자네 지금 어디 가려고? 그린란드로 갑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겠습니다. 위험해. 지금 거긴 생지옥이야. 지옥은 무슨. 관리 감독만 제대로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제가 가서 저 게으른 엔지니어 놈들 정신 개조부터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기술력이 고작 한국 따위의 경고에 흔들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내가 가서 지휘하면 우리 위대한 미국의 장비들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앤드류스 공군기지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미 육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발열 슈트가 들어있었죠. 영하 50도에서도 끄떡없다는 그 녀석만 믿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곳이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마저 얼어붙는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입고 있는 이 비싼 슈트가 단 30분 만에 저를 옥죄는 차가운 수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북쪽 하늘은 여전히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착륙 1분 전. 지표면 온도 영하 58도. 젠장 계기판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파일럿의 다급한 고함과 함께 헬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린란드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하얀 설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푸른 얼음과 잿빛 하늘이 뒤엉킨 마치 외계 행성의 표면 같은 지옥도였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랜딩 기어가 얼음판을 때렸고 제 몸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멀미가 치밀어 오르는 속을 누르며 입고 있던 최신형 발열 슈트의 전원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녹색불이 깜빡이며 배터리 잔량 100%를 가리키더군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슈트 한 벌이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었으니 돈값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보좌관님, 내리시면 절대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됩니다. 폐포가 얼어서 터집니다. 승무원의 경고를 뒤로하고 저는 당당하게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기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호흡을 들이마시는 순간 마치 수천 개의 미세한 바늘이 목구멍을 긁으며 폐 속으로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헉 하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믿음직한 슈트였습니다. 해치를 나선 지 불과 10초 만에 손목에 달린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니 100%에서 35%로 수직 낙하해버린 것입니다. 따뜻했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등줄기로 섬뜩한 한기가 칼날처럼 파고들더군요. 이따위 불량품이. 저는 욕설을 내뱉으려 했지만 입술이 마비되어 발음이 뭉개졌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한 건 현장 지휘관 밀러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미 육군 정복 대신 덕지덕지 기워 입은 털가죽을 두르고 있었고 고글 아래 드러난 피부는 동상으로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위풍당당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잔병보다 더 비참한 꼴을 하고 있더군요. 보좌관님, 오시면 안 됐습니다. 여긴 인간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 밀러. 장비들은? 그 비싼 드릴들은 다 어디 갔어? 밀러 소장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고철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덤이라기보다는 쓰레기장이었죠. 제가 영상으로 봤던 50억 달러짜리 시추 장비 타이탄 X의 잔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직접 보니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부러진 드릴의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철 중의 강철이라는 티타늄 합금이 마치 비스킷처럼 바스러져 있더군요. 단면은 날카로운 금속성이 아니라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망치로 친 게 아닙니다. 밀러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동 버튼을 누르자마자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자체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분자 구조가 끊어진 겁니다. 보좌관님, 우리가 가져온 모든 장비가 이 모양입니다. 트럭, 발전기, 심지어 제 권총조차 공이치기가 얼어서 발사가 안 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화력이 고작 추위 따위에 무력화되다니요. 저는 억지로 오기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수리해. 부품을 갈아 끼우든 불을 피워서 녹이든 당장 가동시켜. 본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오고 있어. 소용없습니다. 불을 피우면 열 충격 때문에 더 빨리 깨집니다. 우린 갇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밀러의 무전기에서 기이한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지지직, 치익. 여기는 K01. 경로 확보. 이상무. 뭐야? 통신 장비 다 죽었다며? 제 물음에 밀러가 멍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주파수. 바다 건너편에서 잡히는 신호입니다. 바다 건너편? 유럽 놈들인가? 아닙니다. 유럽 연합 함대도 지금 엔진이 얼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저 신호는 움직이고 있는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밀러를 밀치고 현장 지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가동 중인 구형 아날로그 레이더 화면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더 상의 모든 점, 즉 미군 함대와 유럽 연합 함대는 전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오직 단 하나의 붉은 점만이 그 얼음 감옥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속도 12노트.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유령선인가?
제 중얼거림에 구석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던 통신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 한국입니다. 뭐? 대한민국 상선단 소속 쇠빙 LNG선 아라온 2호입니다. 30분 전부터 우리 함대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내는 신호가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니? 노이즈가 없습니다. 우린 무전기 배터리가 5분 만에 방전되는데 저쪽은 마치 따뜻한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평온합니다. 방금 저들이 우리 함대에 교신을 시도했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통신병이 내민 녹취록을 받아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 미 해군 사령부 발신 한국 선박 아라온 2호. 귀측 함대의 엔진 배기구에서 비정상적인 흑연 연기가 관측됩니다. 저온 시동 실패로 인한 불완전 연소로 추정되오니 연료 예열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필요시 예열 장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롱이었습니다. 아니, 조롱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마치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고장난 차를 보고 훈수를 두듯 태연하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 웃기지 말라고 해.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쳐? 저는 녹취록을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텐트 밖 저 멀리 얼어붙은 바다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들어 그곳을 확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지옥 같은 바다 한가운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미군 함정들은 얼음에 짓눌려 불이 꺼진 채 유령선처럼 기울어져 있는데 저 멀리 지나가는 한국의 배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갑판 위의 모든 조명이 대낮처럼 켜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힘찬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갑판 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능 좋은 제 군용 망원경 렌즈 너머로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 선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웅크리고 있지도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선원은 믿을 수 없게도 한 손에 머그잔을 들고 있더군요. 영하 60도의 강풍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슈트는 이미 배터리가 방전되어 경고음을 울려대고 발가락 끝에는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 겁니까? 밀러, 저거 뭐야? CG야?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현실입니다, 보좌관님. 밀러가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오버스펙이라며 비웃었던 한국의 그 단열 설계. 그게 진짜였습니다. 저 배는 이 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면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건 속임수다. 저건 쇼야. 우리를 기만하기 위한 홀로그램일 거야. 저는 망원경을 집어던지고 얼어붙은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연결해. 당장 저 건방진 한국배 연결하란 말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놈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무모한 교신 시도가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넘어 미국의 위상을 전 세계 앞에서 발가벗기게 될 자백의 시간이 될 줄은 말입니다. 여기는 미합 중국 국가안보보좌관 토마스 번이다. 귀측 선박 즉시 정지하고 신원을 밝혀라. 지금 당신들은 미 해군 작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다. 저는 얼어붙은 무전기를 꽉 움켜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추위 때문에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만큼은 펄펄 끓고 있었죠. 감히 우리를 조롱해? 예열을 도와주겠다고?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저 밝은 불빛, 저 여유로운 태도 전부 다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연출된 눈속임일 게 뻔했으니까요. 칙! 칙!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잡음 섞인 그러나 너무나도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좌관님. 여기는 대한민국 국적 쇠빙 LNG선 아라온 2호의 선장 박철민입니다. 침범이라니요? 저희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공해상 북극 항로를 따라 정상 운항 중입니다. 오히려 귀측 함대가 항로 중앙에 정지해 있어
충돌 위험을 느끼고 우회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차분한 말투가 더 화를 돋구더군요. 마치 화난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그 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쏘아붙였습니다. 변명 집어치워. 우회? 웃기지 마. 너희들 지금 쇼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영하 60도에서 갑판에 나와 커피를 마셔? 엔진 배기구에서 수증기가 나와? 사기칠 걸 쳐야지. 지금 즉시 그 가짜 홀로그램 끄고 너희 배의 진짜 상태를 보고해. 너희도 사실 엔진 얼어서 표류 중이지? 제 호통에 텐트 안에 미군 장교들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무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저들도 힘들 거야. 저들도 우리처럼 죽어가고 있을 거야.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그런 비참한 희망이 텐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처럼 날카로운 팩트였습니다. 홀로그램이라. 보좌관님,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는 지금 섭씨 24도의 선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다면 지금 귀측 팩스로 데이터 패킷 하나를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삐삐리릭. 텐트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위성 팩시밀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습도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함대와 한국 선박의 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한 열화상 구조 해석 리포트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눈을 비비며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시퍼렇게 죽어있는 우리 미군 함정들의 그래픽이, 오른쪽에는 붉은색으로 펄펄 끓고 있는 한국 선박의 그래픽이 대조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경악한 건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빼곡하게 적혀있는 금속공학 데이터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 알레이버크급 선체 외판 소재 ASTM A36 탄소강 현재 상태 취성 파괴 임계점 초과 충격 계수 0.1j 판단 유리와 동일함 대한민국 선박 아라온2 선체 외판 소재 고만강강 현재 상태 연성 유지 충격 계수 250j 판단 정상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더군요. ASTM A36 그건 미 군사 규격의 자존심이자 우리가 전 세계에 표준으로 강요했던 강철 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유리와 같다고요? 조작이야. 이거 다 조작이라고. 제가 문서를 구기며 소리치자 박 선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보좌관님. 그건 물리학입니다. 귀측이 자랑하는 그 강철은 영하 40도까지만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영하 60도죠. 금속 내부의 분자 구조가 수축되다 못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저희 배는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영하 60도요? 저희에게는 한여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장난하지 마. 그래서 뭐? 우리 배가 똥차고 너희 배는 벤츠라는 거야? 그 잘난 기술 어차피 다 우리 미국 특허 베낀 거잖아. 저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로 안 되니 원천 기술을 들먹이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너희 그 쇠빙 기술 10년 전 우리 로키드 마틴이랑 기술 제휴할 때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배에 대한 권리도 우리한테 있어. 당장 이쪽으로 와서 우리 함대를 견인해. 이건 명령이야. 미 합중국 정부의 이름으로 징발한다. 그러자 무전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진상을 상대하는 듯한 깊은 한숨. 보좌관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기술을 베꼈다고요? 밀러 소장님 옆에 계십니까? 팩스 한 장 더 보낼 테니 보좌관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또다시 팩시밀리가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나온 문서는 잉크 냄새가 채 마르지도 않은 입찰 제안서 사본이었습니다. 상단에는 1급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붉은색 빗금이 쳐져 있었죠. 문서의 제목은 2025년 미 해군 차세대 쇠빙선 도입 사업 탈락 통보서. 저는 떨리는 눈동자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입찰 참여 대한민국 H오션 제한 모델 아크7 플러스급 고만강강 쇠빙선. 판정 결과 탈락. 탈락 사유, 스펙 과잉 및 가격 경쟁력 부족. 미국산 강철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산 우선 구매법 법안 위배.
그리고 그 문서 맨 아래 탈락 도장을 찍은 최종 결재란에 제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좌관님? 박 선장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후벼 팠습니다. 불과 6개월 전입니다. 저희가 이베의 설계도를 들고 펜타곤을 찾아갔을 때 당신이 직접 펜대를 굴려 쫓아내셨잖습니까? 한국산 비싼 철판 따위는 필요 없다. 미국산 강철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요. 지금 당신들이 갇혀있는 그 유리 감옥 당신이 직접 서명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팩스 용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텐트 안의 모든 장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원망, 경멸,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눈빛들.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신들을 이 지옥에 몰아넣은 범인이 날씨도 운도 아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오만한 펜타곤 관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야. 그때는 예산이.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려 등 뒤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박 선장의 팩트 폭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견인 명령이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명령 거부하겠습니다. 거부? 감히 미군의 명령을.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물리학입니다. 보좌관님,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는 세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귀측 함대 1번함 USS 주말트의 뱃머리 부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세 번째 문서. 거기에는 충격적인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화면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귀측 함대는 이미 선체 전체가 유리처럼 취성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강철 케이블을 걸고 동력을 넣어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가 끌려오는 게 아니라 케이블이 걸린 뱃머리만 똑 하고 부러져 나갑니다. 마치 얼어붙은 초코바를 꺾는 것처럼 말이죠. 박 선장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즉, 견인을 시도하는 순간 귀측 함정은 두 동강이 나고 승조원 300명은 전원 수장됩니다. 당신의 그 무지한 명령이 부하들을 확인 사살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경제성? 내가 예산을 깎아서 부실한 배를 만들었다. 기술력? 내가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정답이었다. 지휘권? 내 명령대로 하면 부하들이 다 죽는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오만이, 제 무지가 이 5,000명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저는 바닥난 자존심을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동맹이라며 우리가 죽는 꼴을 생중계로 구경이나 하겠다는 거야? 너희 한국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 논리가 막히니 결국 감정에 호소하는 꼴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운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최후의 통첩을 날리더군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건 단순한 해난 구조가 아닙니다. 붕괴된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을 한국 상선단이 대행하는 군사 용역입니다. 따라서 구조비 몇 푼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는 비상업무 대행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 서명해서 보내십시오. 서명이 확인되면 즉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서가 아주 천천히 출력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계약 조건 1. 구조된 미 함정의 그린란드 작전 구역 내 통항권은 한국 상선단이 독점 관리한다. 계약 조건 2. 차후 그린란드 자원 개발 시 한국 기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건 구조 요청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자연 앞에서 패배하고 기술 앞에서 무릎 꿇은 제국에게 설계자가 내미는 청구서. 시간이 없습니다, 보좌관님. 현재 귀측 함대의 연료 잔량은 4시간 분량입니다. 그 이후에는 발전기가 꺼지고 영하 60도의 냉기가 침실까지 들어갈 겁니다. 병사들의 목숨값과 미국의 자존심 둘 중 무엇을 택하실 겁니까? 박 선장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텐트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눈보라 소리가, 안에서는 팩스기가 마지막 종이를 뱉어내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밀러 소장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어붙은 속눈썹 사이로 살려달라는 제발 그 빌어먹을 자존심 좀 버리고 서명하라는 간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펜은 얼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입김을 불어 펜 끝을 녹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은 미국의 패권을 제 하찮은 입김으로 되살려보려는 처절한 몸부림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이 서명이 끝이 아니라 한국이 설계한 더 거대한 큰 그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 미친 자식들. 백악관 비서실장 해리의 고함 소리가 위성 전화의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텐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수화기를 꽉 눌러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텐트 천막을 사정없이 두들겨대고 있었고 안에서는 밀러 소장과 장교들이 제 입만 바라보며 생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해리,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협박이 아니야. 물리학이라고.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4시간 뒤에 5,000명이 동사해. 그리고 주말트함은 뱃머리가 부러져서 수장될 거라고. 물리학? 웃기지 마, 토마스.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종이가 뭔지 알아? 미국의 주권 포기 각서야. 감히 일개 보좌관 주재에 그린란드의 통항권과 자원 지분을 한국한테 넘기겠다고? 대통령님께서 이걸 승인할 것 같아? 당장 찢어버려. 그럼 대안이 있어? 당장 쇠빙선을 보내줄 수 있냐고. 폴라스타는 고장났고 유럽 놈들은 구경만 하고 있잖아. 저도 모르게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척추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야말로 냉혹한 손절 선언이었습니다. 토마스 번. 잘 들어. 백악관은 그런 굴욕적인 계약을 승인한 적이 없어. 만약 네가 그 서류에 서명한다면 그건 내 독단적인 행동이야. 우린 널 반역죄로 기소할 거야. 그리고 만약 서명하지 않아서 병사들이 죽는다면? 그건 현장 지휘관인 너의 직무유기가 되겠지. 뭐? 해리,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우린 실패한 작전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수습해. 단 미국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순간 내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뚜 하는 기계음만이 텐트 안을 공허하게 채웠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저를 차가운 얼음판 위에 내동댕이 치고 셔터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제국의 민낯이었습니다. 보좌관님, 백악관에서 뭐라 합니까? 밀러 소장이 덜덜 떨며 물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을 살리면 내가 반역자가 되고 내가 살려면 당신들이 죽어야 한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접촉. 전방 10마일. 거대 표적 접근 중. 통신병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멍한 정신을 부여잡고 레이더 화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봤던 얼어붙은 미군들 사이로 남쪽에서 거대한 붉은 점 2개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알아온 2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저건 또 뭐야? 밀러 소장이 망원경을 들고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뒤따라 나갔죠. 그리고 눈보라 너머 수평선 끝에서 다가오는 공포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얼음 바다를 짓뭉개고 오는 두 척의 거함. 선체에는 붉은색 별과 함께 키릴 문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야말 러시아 원자력 쇠빙선. 러시아 놈들입니다. 밀러가 절규했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오는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립된 틈을 타 북극의 또 다른 포식자인 러시아가 숟가락을 얹으러 온 것이었죠. 놈들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얼음에 갇힌 미군 함대를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그린란드의 주도권을 강탈하거나 아니면 실수인 척 우리 함정을 들이받아 수장시켜버리려는 겁니다. 전원 전투 배치. 포탑 돌려. 밀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포탑 회전 불가. 유압장치 동결. 미사일 발사관 개방 불가. 우리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얼음 속에 갇힌 쥐새끼 신세였습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쇠빙선이 뱃고동을 울리며 다가오는데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아주 천천히 공포를 즐기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러시아 쇠빙선들이 우리 함대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뱃머리를 돌려 마치 겁을 먹은 강아지처럼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왜 저러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물러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물러난 그 자리 우리 함대와 러시아 함대 사이에 그 좁은 얼음판 위로 아까 보았던 한국의 알아온 2호가 유유히 끼어들어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곰 앞을 가로막은 작은 사냥개처럼. 하지만 그 사냥개의 기세는 불곰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 속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치익. 박철민 선장입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러시아 놈들이. 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귀측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 미래자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직 계약서에 서명 안 하셨죠? 서명도 안 했는데 우리 물건이 러시아 놈들한테 밟히면 곤란하거든요. 미래자산? 그게 무슨. 팩스 마지막 장 아직 안 보셨군요. 보좌관님, 왜 저희가 귀측에게 자원 지분과 운영권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종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바닥에 떨어뜨렸던 팩스 뭉치의 마지막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보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그린란드 크바네펠트 광구 정밀 지질 스캔 데이터였습니다. 작성일자는 놀랍게도 2023년 5월. 우리가 그린란드 매입을 검토하기도 전 무려 3년 전에 작성된 문서였죠. 문서에는 붉은색 경고 문구와 함께 충격적인 단면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 시추 예정 지점 표층 50m 아래 거대 화강 안반 존재. 히토류 매장량 0. 실제 핵심 광맥 포인트 A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해저 빙하 아래 존재. 매장량 추정치 1,500만 톤. 이게 무슨 소리야? 보좌관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질 데이터 그거 1980년대에 덴마크가 대충 훑고 지나간 겉핥기 자료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 깃발을 꽂고 삽질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거긴 파봐야 돌멩이밖에 안 나옵니다. 박 선장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미 3년 전에 독자적인 위성 스캔과 무인 잠수정으로 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진짜 보물은 지금 당신들 배 밑바닥 그 두꺼운 얼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깨고 해저 2000m에서 광석을 퍼올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입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노란한 겁니다. 군사력으로 땅을 뺐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점령한 곳은 빈 깡통이었고 진짜 보물단지는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덤벼들어봤자 결국 자기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이 만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러시아 놈들도 그걸 알고 온 겁니다. 놈들은 빈 깡통인 미국 구역이 아니라 진짜 광맥이 있는 이 바다를 차지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보좌관님은 아직도 자존심 타령이나 하고 계시는군요. 쾅!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러시아 쇠빙선이 위협 사격을 가하며 알아온 2호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체의 측면을 열어젖히며 무언가 거대한 장비를 꺼내 보이고 있더군요.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시뻘건 레이저 불빛을 쏘아대는 다목적 자원 탐사 모듈이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보좌관님. 박 선장의 목소리가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 다 압니다. 통신 감청했거든요. 이제 당신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구하고 자원까지 확보한 영웅 말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백악관은 저를 버렸고 러시아는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동아줄은 저 건방지고 치밀하고 무서울 정도로 완벽한 한국 배뿐이었습니다. 제 안에 오만이라는 감정은 이미 동상 걸린 발가락처럼 썩어 문드러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압도적인 실력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살고 싶다는 비굴한 생존 본능뿐이었죠. 서명.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서명하겠다고. 젠장. 다 가져가. 지분이고 나발이고 다 줄 테니까 제발 저 러시아 놈들 좀 쫓아내고 우릴 여기서 꺼내줘.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계약서 위에 제 이름을 갈겨 썼습니다. 펜이 얼어서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도 미국의 위신도 이미 저 눈보라 속에 찢겨나갔으니까요.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너머로 박 선장의 짧고 굵은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거래 성립. 지금부터 이 구역의 지휘권은 대한민국이 접수합니다. 알아온 전속 전진. 아이스 브레이커 모드 가동. 그 말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국배의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알아온 전속 전진. 아이스 브레이커 모드 가동. 박철민 선장의 그 건조한 선언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직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국의 쇠빙선 알아온 2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선박 엔진의 굉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웅 쾅. 그것은 마치 깊은 해저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지각이 뒤틀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텐트 바닥에 깔린 얼음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밀러 소장의 팔을 잡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지 못할 광경에 추위조차 잊고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km 밖 미군 함대와 러시아 쇠빙선 야마로 사이에 끼어 있던 알아온 2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앞부분, 즉 선수가 수면 위로 쑥 솟구쳐 오르더니 마치 육식 공룡이 사냥감을 덮치듯 거대한 얼음판 위를 짓누르며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가능한 기동입니까? 밀러 소장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통상적인 쇠빙선은 얼음을 깨면서 전진합니다. 하지만 저 배는 달랐습니다. 5만 톤에 달하는 선체 무게중심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키며 얼음 위로 올라타 그 하중으로 두께 4m의 얼음벽을 으깨버리고 있었습니다. 화자자작적.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미군 함대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얼음 장벽이 종이장처럼 갈라졌습니다. 하얀 얼음 파편들이 포탄처럼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그 틈으로 검푸른 바닷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죠.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일방적인 파괴였습니다. 자연이 만든 가장 단단한 감옥을 인간이 만든 기술이 무자비하게 해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온 2호가 얼음을 부수며 우리 쪽으로 길을 여는 순간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던 러시아의 핵추진 쇠빙선 야마로가 신경질적인 뱃고동을 울리며 속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부으! 놈들이 들어옵니다. 알아온이 뚫어놓은 길로 놈들이 먼저 들어오려고 합니다. 통신병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놈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알아온이 힘들게 길을 열면 덩치가 큰 자신들이 그 길을 치고 들어와 미군 함대를 선점하겠다는 알박기 전술이었죠. 7만 톤급의 거대한 야마로가 뿜어내는 검은 매연이 눈보라와 섞여 우리 머리 위를 덮쳤습니다. 안 돼. 저놈들이 들어오면 우린 끝이야. 길을 막아.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50억 달러짜리 고철이 된 우리 함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거대한 붉은 선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알아온 2호가 갑자기 급제동을 걸더니 믿을 수 없는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선체 측면에 달려있던 360도 회진 추진기 아지포드 4개가 동시에
직각으로 꺾이더니 배가 제자리에서 개걸음치듯 옆으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쿠구구구궁. 아라온 2호는 러시아 야마로의 진로를 정확하게 T자 형태로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놈들의 코앞에 딱 멈춰 선 겁니다. 충돌까지 불과 50m. 조금만 늦었어도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거리였습니다. 야마로의 선장이 당황해서 급하게 역추진 엔진을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익! 다시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박철민 선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공용 채널을 통해 야마로에게 경고 방송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선박 아라온 2호다. 야말 귀측은 현재 상업적 구조활동 구역을 침범하고 있다. 즉시 1마일 밖으로 물러나라. 만약 더 접근하면 이것을 해적행위로 간주하고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함은 물론 우리 선체에 장착된 고출력 음향 대포를 발사하겠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다. 통보다. 러시아어와 영어가 섞인 차가운 일깔. 잠시 후 씩씩거리던 야마로가 굴욕적인 기적 소리를 내며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놈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력이 아닌 상업활동의 명분을 내세운 저 한국 배를 건드리는 순간 외교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게다가 물리적으로도 저 날렵하고 강력한 한국 배를 뚫고 들어올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살았다. 밀러 소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러시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 있을 때 고작 우리가 장사치라고 비하했던 민간 상선이 우리를 지켜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선장은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님 멍하니 계실 시간 없습니다. 야말은 물러갔지만 추위는 그대로입니다. 지금부터 귀측 함대 1번함 주말트에 견인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당기면 뱃머리가 부러집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특수 제작된 충격 흡수용 클램프를 귀측 함정의 계류 기둥에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분산되어 배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럼 빨리 설치해. 우리 쪽 갑판병들은 다 동상 걸려서 손도 못 써.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돈도 주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서명했으니 그 정도 서비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기계로 하든 로봇으로 하든 그 잘난 기술로 알아서 하겠거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갑판팀을 보내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잠시 후 아라온 2호의 측면에서 크레인 하나가 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곤돌라에 2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린란드의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백색 돌풍이라 불리는 눈보라가 시속 40m로 휘몰아치고 있었고 체감 온도는 영하 70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봇을 보낼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직접 넘어온다니. 돈에 미친 놈들. 저 날씨에 목숨 걸고 일을 하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독종이라며 그들의 안전 불감증을 비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렌즈 너머로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던 저는 어느 순간 비웃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돌라가 주말트함의 갑판 위로 힘겹게 내려앉았습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2명의 한국 선원이 미끄러운 얼음 갑판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생명줄 하나만을 매달고 비틀거리며 뱃머리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심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서가던 선원 한 명이 돌풍에 휘청하며 갑판 난간 쪽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는 시커먼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뒤따르던 동료가 그의 안전벨트를 낚아채 끌어올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뱃머리의 기둥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맨 가방에서 거대한 강철 장비 충격 흡수 클램프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주말트함의 기둥이 얼음으로 뒤덮여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에 정밀하게 제작된 클램프가 끼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망원경 속의 선원이 망치로 얼음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깡, 깡, 깡. 하지만 영하 70도에
강철처럼 단단해진 얼음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그들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안 돼. 이러다 실패하겠어. 그냥 돌아가. 나중에 다시 해.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계약이고 뭐고 눈앞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 걸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지휘하던 조장급 선원이 갑자기 자신의 두꺼운 방한 장갑을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뭐 하는 거야? 맨손이었습니다. 영하 70도의 칼바람 속에 그는 얇은 속장갑 하나만 낀 채 맨손으로 차가운 강철 볼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는 미세한 나사선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볼트를 구멍에 밀어넣고 렌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그의 손이 보라색으로 그리고 하얗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살이 찢겨나가는 듯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며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단순히 돈 때문에? 계약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동료를 설령 그게 국적이 다른 자신들을 무시했던 오만한 미국인들일지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뱃사람들의 본능적인 직업의식이었습니다. 마침내 클램프가 딸깍하고 잠겼습니다. 작업을 마친 갑판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텐트 창문으로 자신을 보고 있을 우리 쪽을 향해 하얗게 얼어버린 그 손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연결 완료. 오케이. 그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엄지손가락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청업체라고 불렀습니다. 돈만 밝히는 장사치라고 비하했습니다. 기술 좀 있다고 유세 떤다며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 병사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펜타곤의 높으신 분들도 아니고 나토의 동맹국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바로 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로 우리를 압박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뜨거운 피와 땀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밀러 소장이 젖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입니다. 용병이 아닙니다. 진짜 세일러들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들이 다시 곤돌라에 올라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 계약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저에게 굴욕적인 항복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 선원들의 희생을 목격한 지금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박 선장. 들리나? 제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을 때 제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거만함도 도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보좌관님. 연결 확인했습니다. 고맙네. 진심으로. 고마워. 제 짧은 인사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무전기 너머에서 피식 하는 짧은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청구서의 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꽉 잡으세요. 이제 진짜로 출발합니다. 쿵. 견인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알아온 2호가 거친 숨을 토해내며 앞으로 나아가자 얼음 속에 처박혀 죽어가던 주말트함이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제국이 작지만 위대한 거인의 등에 엎여 목숨을 빚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쿠웅끼익. 강철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선체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만 5천 톤의 거함 USS 주말트가 억지로 끌려가며 내는 소음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내뱉는 단말마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텐트 기둥을 붙잡고 그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는 구조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위협도 동사의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 대신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이 검은 타르처럼 끈적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치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한국의 쇄빙선 알아온 2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놈들의 선미에 밝혀진 서치라이트 불빛이 우리 함교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소의 조명탑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불빛 너머로 눈보라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동맹국의 작은 깃발이라 여겼던 그 태극 문양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함교에 걸린 얼어붙어 축 늘어진 성조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으니까요. 보좌관님, 괜찮으십니까? 밀러 소장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알아온 2호에서 방금 전 도르래를 통해 보내준 보급품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스턴트 커피. 맥심이라는 낯선 로고가 박힌 그 종이컵을 받아든 제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우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달달하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오히려 더 쓰렸습니다. 우린 세계 최강이었어. 지구 어디든 24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고작 영하 60도의 추위 하나를 못 이겨서 우리가 하청업체 취급하던 나라에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니. 밀러 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의 아라오노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린 너무 오래 온실 속에 있었습니다. 온실? 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 텍사스의 풍요로운 유전, 그리고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만든 거대한 온실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연조차 우리 법을 따를 거라고 믿었죠.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물 안에서 우리가 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밖에는 더 혹독한 겨울이 있고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다른 포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6개월 전 펜타곤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산 강철? 필요 없어. 미국산 써. 그게 애국이야. 그 알량한 애국심이, 그 오만한 자국 우선주의가 결국 내 병사들을 얼음 감옥에 가두고 내 조국의 위상을 시궁창에 처박은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저 밖에서 묵묵히 얼음을 깨고 있는 한국 배는 제가 찢어버렸던 그 입찰 제안서가 얼마나 완벽한 정답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박철민 선장입니다. 통신병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조건반사적인 위축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칙! 보좌관님, 현재 속도 팔로트로 증속합니다. 귀측 함정의 선체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 더 빨리 가면 위험합니다. 앞으로 3시간 후면 안전해 여긴 니크 항구 인근에 도착합니다. 아, 알겠네. 고맙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선장의 다음 말이 제 폐부를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절박함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저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자원 하나를 얻으려면 남들이 못 가는 곳, 남들이 안 가는 곳을 뚫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저희에게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그의 담담한 위로가 역설적으로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 미국에게 생존은 너무나 당연한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생존은 매일매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의 격차가 오늘 이 얼음 바다 위에서의 승패를 갈랐던 것입니다. 저는 텐트 구석에 놓인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펜타곤의 엘리트 관료, 오만한 제국의 설계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배에 줄을 매달고 끌려가는 초라하고 늙은 패장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쪽팔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신화가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선체가 쿵 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놀라서 묻는 저에게 밀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유빙입니다. 거대한 유빙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알아오니 큰 얼음들을 깨고는 있지만 파편들이 우리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지옥도였습니다. 집채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깨진 채로 파도에 휩쓸려 우리 주말트함의 옆구리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리처럼 약해진 선체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끼릭, 끼리릭,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견인 케이블이 걸려있는 뱃머리의 충격 흡수 클램프 주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보좌관님, 클램프 지지대 쪽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게 부러지면 우린 다시 고립됩니다. 뭐라고? 저는 망원경을 들어 뱃머리를 확인했습니다. 아까 한국선원이 목숨 걸고 설치해준 그 클램프가 엄청난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연의 힘은 예상을 뛰어넘는 법이니까요. 이대로라면 끊어진다. 끊어지면 우린 뒤따라오는 유빙에 갇혀 이번에야말로 수장된다. 박 선장에게 알려. 속도를 줄이라고 해. 하지만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속도를 줄이면 관성 때문에 우리 배가 아라온을 들이받게 됩니다. 이 구역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저는 멍하니 흔들리는 클램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미국의 운명이 저 얇은 강철 나사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아라오노의 후미 갑판에서 다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 선원들. 이번엔 2명이 아니라 4명이었습니다. 미친. 또 나오는 거야? 이 유빙 밭에서? 그들은 밧줄을 몸에 감고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굵직한 보조 케이블과 유압잭이 들려 있었죠. 흔들리는 배 위에서 파도가 들이쳐 옷이 다 젖어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우리 쪽 견인줄을 향해 무언가를 쏘아 보냈습니다. 라인스로어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보조 밧줄이 우리 쪽 갑판으로 날아왔습니다. 칙! 보좌관님, 멍하니 구경만 하실 겁니까? 박 선장의 고함 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갑판장들이 지금 보조 케이블을 넘겼습니다. 그거 잡아서 윈치에 감으십시오. 당신들 배잖아. 당신들 목숨이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밥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합니까? 살고 싶으면 움직이십시오. 그 호통에 저는 번개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해줘, 살려줘만 외치고 있을 것인가? 여기는 내 배고 내 부하들이 타고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밀러, 당장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 하지만 밖은 영하 60도. 상관없어. 나도 간다. 저는 벗어두었던 헬멧을 다시 눌렀었습니다. 방전된 발열 슈트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전원 갑판으로. 한국 놈들이 던진 줄 우리가 잡는다. 저는 비틀거리며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에는 아라오노에서 날아온 밧줄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잡아, 당겨. 저는 병사들과 함께 그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아라오노의 갑판에서 우리와 똑같이 밧줄을 당기고 있는 한국 선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밧줄. 그것은 생명줄이자 끊어졌던 양국 간의 신뢰를 다시 잇는 핏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 둘, 영차. 제 입에서 기합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제가 이 늙은 관료가 병사들과 뒤엉켜 얼음 바닥을 구르며 밧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보조 케이블이 연결되고 위태롭던 클램프가 다시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배의 진동이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아니, 한국이 이끌어주고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가득했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오로라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로라 아래 묵묵히 우리를 끌고 가는 아라오노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가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의 굴욕이라고 생각했던 종이 쪼가리.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초심을 되찾게 해준 수업료 청구서였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허공을 향해 나직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얼음 지옥을 빠져나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는 더 이상 미국 혼자가 아니라 저 강인하고 현명한 파트너가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라오노를 향해 가장 정중하고 깍듯한 군인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진짜 리더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경례를 내린 제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밧줄 연결이 완료되자 아라오니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묵직한 기적을 울리더군요. 그것은 구조의 신호탄이자 이제 모든 주도권이 저 앞서가는 한국배에게 넘어갔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아라온 측에서 보트가 옵니다. 보좌관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밀러 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얼음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더 지독하고 더 차가운 워싱턴의 관료들과의 논리 전쟁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한국 측이 보낸 고속 단정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도착한 아라온 2호의 내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주말트함이 죽음의 냉기로 가득 찬 영안실이었다면 이곳은 생명력이 넘치는 최첨단 요새였습니다. 훈훈한 공기,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분주하지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선원들의 활기찬 에너지. 어서 오십시오, 보좌관님. 실물이 더 수척하시군요. 브리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무전으로만 듣던 박철민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예상보다 훨씬 젊고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내밀어진 그의 손을 잡자 거친 굳은 살의 감촉이 전해지더군요. 그것은 키보드만 두드리던 제 손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현장의 손이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 선장, 지금 당장 워싱턴과 보안회선을 연결해 주십시오. 준비해 두었습니다. 상황실로 가시죠. 박 선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아라온의 상황실은 펜타곤의 벙커보다 더 진보된 곳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그린란드 전역의 해류, 빙하 이동, 심지어 미군 함대의 실시간 상태까지 초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뜬 장님처럼 헤맬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이 치직거리더니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장 해리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그는 잔뜩 붉어진 얼굴로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너 이 미친 자식.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해리의 고함 소리가 아라온의 상황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텐트 안에서 벌벌 떨며 그의 눈치를 보던 저는 이미 죽고 없었으니까요. 제정신이야? 한국배에 구조 요청을 해? 그것도 모자라 자원 지분을 넘긴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 넌 돌아오자마자 군사재판이야. 반역죄로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해리는 책상을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옆에 앉은 국방부 장관들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들에게 저는 미국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매국노였을 테니까요. 저는 박 선장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해리, 진정해.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변명이 아니야. 이건 너와 대통령님이 살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야. 뭐? 해법? 웃기고 있네. 지금 내 손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공한 그린란드 크바네 펠트 광구 정밀 스캔 데이터가 있어. 지금 바로 전송할 테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저는 박 선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엔터키 하나가 눌러졌습니다. 백악관 스크린에 3D 지질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화면 보이지? 파란색 점이 우리가 깃발 꽂은 곳이야. 그리고 빨간색 점이 한국이 탐사한 곳이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가 점령한 파란색 구역의 히토류 매장량은 0이야. 덴마크가 40년 전에 흘린 가짜 정보에 속은 거라고. 반면 한국이 찍은 빨간색 구역에는 약 1,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3,000조 원 규모의 고순도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어. 해저 빙하 2,000m 아래의 말이야. 해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상황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우리가 군사력 써서 뺏은 땅은 그냥 비싼 얼음 주차장이라는 소리지. 너희가 날 반역죄로 체포하고 이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줄까? 저는 숨을 고르지 않고 준비된 논리적 체크메이트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너희는 빈 깡통을 차지하기 위해 나토와 척을 진 멍청한 정부가 될 거야. 둘째, 내가 서명한 이 계약서가 파기되면 한국은 즉시 이 데이터를 들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접촉할 거야. 박 선장 말로는 이미 베이징에서 백지 수표를 들고 대기 중이라더군. 셋째, 그렇게 되면 우린 그린란드 바로 옆에서 중국이 우리 대신 히토류를 퍼가는 꼴을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해. 백악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모니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해리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명한 이 계약을 승인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져. 우린 한국과 공동개발권을 갖게 돼. 한국의 쇄빙 기술로 채굴하고 미국의 군사력으로 보호한다. 수익은 6대4. 우리 몫이 40%야. 빈 깡통의 100%를 가질래? 아니면 3,000조 원의 40%를 가질래?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건 반역이 아니야, 해리. 이건 비즈니스야. 그것도 내가 목숨 걸고 따낸 미국 역사상 최고의 딜이라고. 침묵.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 있던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겠죠. 자존심이냐 실리냐. 아니, 애초에 꽝인 복권을 쥐고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그 데이터 확실한 거야?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우리 함대를 끌고 가는 저 한국배의 힘을 봐. 저들은 진짜야. 우리가 30년 동안 말로만 떠들던 차세대 쇄빙 기술을 저들은 이미 완성해서 실전에서 쓰고 있어. 기술이 없으면 자원도 없어. 인정해, 해리. 우린 한국이 필요해. 해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렸던 분노와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패배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정답이라는 것을.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 밖에서 대통령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마스 보좌관. 네, 대통령님. 듣고 있습니다. 자네? 아주 큰 건을 해냈군. 귀국하면 훈장을 준비하겠네. 박 선장에게 전하게. 미 합중국 정부는 이 파트너십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상황 종료. 해리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제야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 선장이 팔짱을 낀 채 미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협상 솜씨가 제법이십니다, 보좌관님. 펜타곤보다는 월스트리트가 더 어울리시겠는데요. 당신들이 준 데이터가 워낙 강력해서요. 총알이 좋으니 쏘기가 편합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사선을 함께 넘은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씁쓸하고도 깊은 연대감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니크 항구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 선장이 상황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유럽 8개국 연합함대와 러시아 함대. 놈들이 지금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수많은 파란 점과 붉은 점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알아온 2호와 주말트함이 만드는 거대한 행렬에 길을 터주는 것이었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려 했던 자들이 압도적인 기술과 명분 앞에 스스로 길을 비키는 광경. 그것은 모세의 기적보다 더 경이로운 기술의 기적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저게 바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질서입니다. 박 선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는 멎었고 검푸른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두 깃발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했던 계약서 사본 밑에 작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만에서 동맹으로 한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서명하다. 이것으로 2026년 1월에 그 차가웠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했던 전투. 그리고 승자는 총을 든 자가 아니라 길을 여는 자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난 48시간 동안 그린란드 해상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이자 제가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끄고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덮었습니다. 워싱턴 의회의사당 제1청문회장. 평소 같았으면 고함과 질타, 책임 공방으로 시끄러웠을 이곳에는 지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수십 명의 상원의원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군요. 제 보고서, 표지에 적힌 문구, 작전명, 아이스 브레이커, 쇠빙선, 실패 원인 분석 및 새로운 동맹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잠시 후 청문회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토마스 보좌관. 자네의 증언은 매우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우리 미합 중국의 안보가 지금 이 순간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가? 의존이 아닙니다, 의장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지킬 힘뿐이었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연 건 한국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주말트함은 수장되었을 것이고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중국의 손에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 한 명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국가적 수치야. 세계 최강 미군이 민간 상선에 끌려오다니. 게다가 자원 지분의 40%를 넘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어제까지 세상의 주인이라 믿었던 제국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값싼 자존심에 휘둘리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저는 정면으로 그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의사당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너머 보이지 않는 북쪽의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란드 니크 항구에는 태극기를 단 한국의 쇠빙선이 우리 함정을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은 한국이 제공한 지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짜 히토류가 묻힌 곳에 시추공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우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안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뻔한 3천조 원의 국부를 한국이라는 파트너 덕분에 지켜냈으니까요. 우리가 40%를 잃은 게 아닙니다. 한국 덕분에 0이 될 뻔한 것을 60%나 챙긴 겁니다. 좌중에서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팩트 앞에 감정은 힘을 잃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깃발을 꽂는 자가 주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얼음 지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깃발은 누구나 꽂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것은 땅을 파고 길을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얼어붙었던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한국인 갑판장이 맨손으로 볼트를 조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땅을 샀지만 그 땅을 사용할 방법은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묻고 싶습니다. 그린란드의 진짜 주인은 서류상의 주인인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 땅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한국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가진 자와 손을 잡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 미국을 버리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손을 잡은 상대가 적국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의장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박철민 선장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작전 완료. 주말트함 안전 확보. 커피나 한잔 하시죠, 파트너.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청문회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라오노에서 느꼈던 그 훈훈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비로소 진짜 친구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자연 앞에서 무릎 꿇고 결국 한국의 기술력 앞에 고개를 숙인 2026년 1월의 사건. 이것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땅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땅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진 자가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